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떤 브랜드를 가질까, 그리고 왜 그런 브랜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가의 본질을 깨우치게 해주실 분을 정말 모셔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 메리츠 자산운용 CEO이시고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 그리고 도이치 에셋 매니지먼트의 대표셨고요. 현재는 존니의 부자학교 교장 선생님이자 대표인 존니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쳐야 될 게 있는데요. 고쳐주세요. 바로. 제가 라자드는 제가 대표는 아니었고, 네, 그 매니징 디렉터라고 그래서 네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무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저는 이제 이걸 그대로 읽어서 그렇죠. 설명을 하는 예, 거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CEO가 있고 바로 밑에가 매니징 디렉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얼마 전에 송도의 그 컨벤시아에서도 또 이 존니 대표님의 특별 강연이 있으셨고, 지금 뭐 군대뿐만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 대상, 그다음에 학교 안 가는 곳 없이 이 존니의 부자 학교가 지금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최근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그 메리츠 자사운영에 이제 대표를 한 2년 전에 떠났는데, 다음에 앞으로 내가 10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렇게 해서 깊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금융교육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이 금융교육에 엄청난 힘을 쏟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도 금융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네. 그게 또 하나의 과목이 돼버려 갖고, 그 예를 들어서 뭐 화폐는 왜 생겼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특히 한국의 문제는 교육이, 돈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키는 거가 저는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이제 그 존리의 부자학교를 설립해 갔고요. 그래서 이제 역삼동에 했는데, 굳이 거기다 한 이유는 학원이 많더라고요, 근처에. 그래서 학원에 가는 애들을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영수 공부할 필요 없다. 그거 잘해봐야 부자 되는데 상관없다. 대신에 투자를 가르쳐 주겠다. 그랬는데 막상 문을 여니까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학원 가 있더라고. 학생은 학원에 가 있고. 네, 그러니까 누가 많이 오냐? 할머니들이 오는 거예요. 맞다, 저 양반이 얘기하는 게 맞구나. 다 살아보니까 이제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한테 야, 저기 손자들 학원 보내지 말고 일로 보내라 하는데, 며느리들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이 제대로 된 정보랑 필요성이 언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느끼는 게 한 99.9%가 오시는 분들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 그 많은 과외비를 지불했을까? 그 돈이면은 벌써 몇 억이 됐을 텐데,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궁금한 부분들을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좀 전에도 금융교육을 이야기하셨고, 돈이라는 이야기도 언급하셨고, 그냥 딱 구체적인 주식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투자를 이야기하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용어가 다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금융교육이면 도대체 금융교육의 대차대조표를 공부하는 게 금융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용어 정리부터 좀 깔끔하게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금융이란 돈 공부예요. 돈과 산소의 결합이에요. 산소만 할 줄 알면 돈하고 결합하면은 다 금융인이 될 수가 있죠. 복잡한 수학이 아니고 산수 더하기 빼기 조금 곱하기, 그 정도면은 이제 금융에 대한 입문을 할 수가 있죠. 더하기가 이렇게 뭔가 더해지는 이렇게 그렇죠.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고, 마이너스는 그렇죠. 지출이나 뭐 소비 같은 것 그렇죠. 같고, 곱하기는 뭐 이율 뭐 이런 거나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 주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뭐 시가총액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좀 이제 그때는 좀 이제 전문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컨셉은 아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금융을 정의한다 그러면 수학과 돈에 관한 공부다. 산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정도가 결합된 거다. 근데 저는 돈이라는 게 따로 떨어진 게 되게 신기하게 지금 들리거든요. 금융이라는 거에 돈과 산수의 결합인데 돈은 그럼 뭔가요? 돈은 우리가 아는 돈이죠. 그냥 돈. 내 돈. 그러니까 우리 돈 공부 안 했죠. 어디서도 배운 법 그러니까요. 없죠. 돈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에 대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금융이 당연히 문맹인 거예요. 그걸 금융 문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 하죠. 버스도 못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글을 배우는 거잖아요. 학교 가서요. 근데 글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엄청나잖아요. 똑같이 금융 문맹이라고 그래요. 금융 문맹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모른다. 네. 불편하지만 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금융 문맹은 삶을 파괴해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이 돈을 저는 이렇게 돈은 카운터해서 제가 세울 수 있잖아요. 얼마 받고 그거를 소비하면 빼기가 될 거고 뭐 어디다 투자하거나 그럼 곱하기 뭐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저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게 시작이지만 그러면 하나 질문해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오늘 수입이 100만 원 들어왔는데 그죠? 그다음에 그거는 플러스죠. 플러스죠. 네. 마이너스는 이제 내가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100만 원 들어왔는데 소비가 120만 원 되면 어떻게 되죠? 파산?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거잖아요. 순간은 괜찮은 약간 뭐 그렇죠. 어떻게 그게 버텨서 공부예요. 그러면서 소비할 때 어떻게 될 건가? 더 이제 그 좀 더 나가게 되면 너를 위해서 내 돈을 어떻게 일시킬 건가? 내한테 들어온 거를 가능한 안 나가게 해야 되죠. 내가 잘못된 게 뭔가? 내가 왜 가난한가? 내가 왜 투자를 안 했나? 내가 소비를 잘못했나? 그게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서 많은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와도 금융 문맹이면 지키지 못하고 더 마이너스로 되면서 이거 돈 뒤에 이 마이너스를 하느라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러면서 노년이 왔을 땐 답이 없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네.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거 있는 귀천이 있는 거네요. 그런 걸로 따지면 귀천이 없죠. 그러니까 귀천이 아예 없죠. 귀천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안 따졌기 때문에 귀천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넥타이 매고 있는 거 다니고 싶어. 돈은 별로 안 줘도 돼. 그게 금융 문맹이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직업 선택서부터 돈을 생각해야 되고 쓰는 건 돈을 생각해야 되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전반적인 그러면 주식에 투자는 왜 해야 되는가? 채권이 뭔가? 주식이 뭔가? 그걸 배워야 되죠. 그걸 모르면 그게 우리가 글을 모르는 거 똑같죠. 사실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왜 그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는 돈도 못 받고 관계도 깨지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더 무서운 건 뭘까요? 금융 문맹이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금융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도 보면 너무너무 모르니까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이 사람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지금 배우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융 문맹을 깨우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르쳐 줘야 되고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금융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 나라일까요? 불행하게 또 혹시 저희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근데 다른 데 다 발전했어요. K-팝. 또 이제 한강이 또 그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엄청난 그 능력이 있는 국가인데 민족이고요. 딱 한 가지 돈에 대해서는 거꾸로 배운 거예요. 돈을 멀리 하라고 배우고 돈이 없어도 괜찮다 그러고 주식 투자하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돼요. 그러면 궁금한 건 딱 보니까 인생의 어떤 시작점에 공부를 시작한다면 돈 공부 먼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부터 시키는 게 좋을까요? 태어나자부터. 가능해요? 그럼요. 어떻게요? 유태인이 그렇게 해요. 유태인들은 아주 정확해요. 유태인들은요. 태어나자부터 돈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너 부자가 돼야 돼. 그러면 왜 부자가 돼야 되죠? 네가 돈이 많아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잖아. 네가 돈이 많아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잖아. 그거를 배우니까 어렸을 때 돈이 중요하구나. 돈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거를 어렸을 때도 배우니까 다른 민족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이. 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럼요. 거군요. 그래서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유태인들은? 예. 우리가 20살에 하는 성인식하고는 다른 개념의 다른 성인식 같아요. 개념이죠. 13살이 이제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유태인들은 그걸 선물,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13년 동안 하나님 대신해서 키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된 후에 제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한테 돌려드립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친척들이 모아서 세 가지를 갖고 와요. 친척들은. 첫 번째 성경책을 갖고 오고요. 손목시계를 갖고 와요. 그리고 돈을 갖고 옵니다. 돈은 이 돈으로 네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라. 투자를 해서. 13살에. 네. 그러니까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부모하고. 아, 채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더 그렇죠. 이상. 이제 네가 앞으로 네가 이걸로 알아서 해. 그게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손목시계는 뭐냐면 시간을 정말로 귀하게 써라. 부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찍 시작해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손목시계 갖고 와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부자라니까 유태인이 그렇게 부자가 되는데 한국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딱 한 가지 60세까지 돈에 대한 공부를 안 했어요. 설사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죠. 시간이 포인트. 지났기 때문에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관한 교육은 한 살이라도 단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유리한 거죠. 저 정말 가슴이 뛰어. 지금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날 수도 없고. 아, 그렇구나. 그렇죠. 진짜 중요한 가치를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진짜 큰 세상을 흔드는 큰 부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거네요. 유태인이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자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보다 훨씬 더 IQ도 높고 더 똑똑한데 딱 한 가지 돈에 대한 교육만 안 한 거예요. 기준이 너무 명확하고 구체화돼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이 얘네가 나침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겠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없네요. 그리고 유태인의 또 하나 특징은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거. 매일이요? 매일은 아니지만 금요일 날은 반드시 저녁을 같이 집에 갑니다. 종교적으로 금요일 날은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이 저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가족끼리 저녁을 먹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해석을 많이 하죠. 이게 딱 보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가이드들을 확실하게 한 거네요. 유태인들은 저녁을 먹으면서 애들 어른 취급해요. 아빠는 오늘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 아니면 쉬운 일이 있었다. 뭐 계약을 따냈다. 이런 애하고 그 공유를 하죠. 근데 한국은 뭐예요? 야, 너 쓸데없는 거 공부는 열심히 해. 공부만 해.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맞아요. 그게 최악의 교육이에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당장 금요일마다 가족 저녁 회합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그거에 본인이 진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마치 성인과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 나누는 것 자체가 진정한 금융교육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만 있으면요, 다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근데 그게 없이는 다 일그러져요. 그러면 존니의 부자 학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죠. 공부하다 보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어예요. 금융 영어로. 예, 맞아요. 그래서 뭐 opportunity cost가 뭔지,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걸 알게 되면 아,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내가 이 물건을
10만 원짜리 물건인데 우리 그냥 사잖아요. 근데 사는데 그러면 사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죠? 10만 원어치 가난해진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걸 사고 보고 즐거운 그렇지, 거에 그렇지. 근데 이제 집중하느라고. 경제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기회비용이 기회비용이라고. 날아간 거네요. 예. 근데 내가 이거 10만 원 주고 샀을 때는 내가 10만 원어치 가난해진 거거든요. 그럼 나한테 뭐가 와야 되잖아요. 네.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나한테 뭐가 와야 되잖아요. 물건이 왔죠. 근데 이거 물건으로 만족할 거냐? 나는 그때 10만 원씩 가난해졌잖아요. 대신에 이걸 사는 대신에 내가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이제 그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소비를 내가 저기 커피 사 먹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내 기쁨을 왜 뺏어가냐? 뭐 네가 뭔데 나를 커피를 나한테 유일하게 된 낙인데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4,000원짜리 커피 하나를 못 마시냐. 그렇지 못 마시. 내가 못 마시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걸 참았을 때 그 돈으로 내가 그 돈을 일하게 시켰을 때는 그게 나한테 훨씬 더 큰 리워드가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깊으면 거기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분노가 느껴져요. 그래서 금융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것도. 네, 그래서 함부로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돈을 귀하게 여기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정말로 내가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는 거냐. 그 고민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이걸 내가 안 했을 때는 어떤 게 나한테 올까? 좀 피곤해 보이긴 하죠. 아니 근데 저기 지름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지르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좀 한 번만 해도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이거를 안 하고 이걸 했을 경우에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근데 한국은 그런 과정이 거의 없고 가장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넘버원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금융 문맹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과하게 쓴다든가, 그다음에 과소비를 한다든가, 백을 산다든가, 그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한국이 제일 심해요. 한국이 굉장히 심하죠. 왜 심하냐? 첫 번째로는 안 배웠고요. 그런 돈에 대한 배우지 않았고, 우리는 누가 해주겠지 해요. 부모님이 해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그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또 세계에서 몇 등이죠? 그런 것까지 1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웬만한 건 다 1등인 것 같아. 그다음에 노인층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퇴를 하지 못하는 나라. 예를 들어 내가 대기업에서 30년 일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러면 나는 이제 진짜 쉬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는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쉴 수가 없죠. 또 일하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요. 사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은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모아둔 자산도 많았고 30년이었으니까 누적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데 썼죠. 사교육비를 썼고 사교육비. 자식한테 집 사주더라고 썼고 네.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자동차 바꾸고. 자동차 바꾸고 그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옛날에는 일찍 사망했지만 지금은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60세에 은퇴했는데 40년 살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킨집 차리는 거죠. 망한다고 왜 망할 수밖에 없죠. 치킨 한 번도 안 튀겨봤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의 아주 보통의 가정 얘기잖아요. 조금이라도 미리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했으면, 이걸 안 했으면은 지금 뭐 훨씬 더 좋은 라이프를 살았을 텐데 그런 교육을 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저희가 존리의 부자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이 또 제일 빠른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정확하게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제대로 된 시작을 하시려고 한다면 조니의 부자학교 문을 똑똑 두드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탤런트. 그럼 어릴 때부터 우리 조니 대표님은 어떤 재능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게 또 갑자기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부잣집이었어요, 사실은. 아버님이 사업이 잘 되셔서. 근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때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으로는 막 구세청에서 나와서 막 가구들 딱지 붙이고 막 빨래 딱지 붙이는 거. 네, 그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돈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
세금을 못 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돈이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빚을 지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죠. 그럼 부자가 돼야 되겠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 나는 그걸 상황을 보면서 이게 돈이 없었을 때는 불행할 수 있구나. 그 당시는요 부도가 나면 구속이 됐어요 무조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구세 이게 또 회생 제도가 근데 있죠. 그 당시는 은행비도 안 가면 구속되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막 도망 다니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그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은행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이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건 또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렇죠. 네. 공부를 무조건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광화문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저기 상업은행이라고 있어서 이제 상업은행 없어졌지만 상업은행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선전 문구에 보니까 한 달에 700원씩 적금을 두면 1년이 지나면 10,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8,400원밖에 안 넣었는데 왜 만 원을 주지? 은행은 좀 바보 아닌가? 계산을 잘 못하네. 야 나는 돈만 생기면 700원 넣게 되면 10,000원이 되니까 막 흥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신문 발의도 하고요. 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그 은행에 가서 한 달에 700원씩 그 넣는 거 네.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700원뿐만 아니라 1,000원 넣으면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좌를 열었죠. 도장 파갖고 그게 몇 살이었어요? 중학교 4학년 때죠. 11살 때. 네, 돈만 생기면 가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창고에 있는 여성분이 그만 오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는 10원이 생겨도 가고 50원이 생겨도 가니까 그 당시는 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짜증이 나는 거야. 뭐 50원 되면 50원 가져오고 30원 30원 가져오니까 오지 말래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아, 그 은행은 나쁘네요. 근데 이해는 가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복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와, 이게 복리구나.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보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도 나를 따라서 같이 했고. 아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그랬네요. 은행 진짜 은행을 통해서 그 적금이라는 걸 들어서 모아서 복리 이자가 나오는 거를 정말 망하고 나서 돈의 무서움을 알고 그 문구 하나에 이렇게 움직인 거 이게 진짜 이게 더 다른 분하고 다르네요. 그래서 영어로 no pain, no gain이라고 그래요. 고통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우시죠? 근데 개인 얻을 수 있는 걸 지금 하는 충분한 기회랑 연결될 거라고 지금 우리 존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큰 부자들은 어렸을 때 돈을 보다 궁핍 뺐던 사람들이에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난 부자들은 거의 다 돈을 막 쓰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또 부자들하고 많이 만나시니까 그 부자들의 그런 이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고 불리는 거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비싼 시계를 산다든가 비싼 양복을 막 산다든가 그런 짓을 잘 안 해요. 지금 제가 딱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딱 인사이트가 생긴 건 내가 10만 원을 쓰면 10만 원어치 가난해진다. 그 말이 제일 정말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이 날아간다. 오늘부터 이 소비가 확실하게 줄을 것 같습니다. 줄을 것 많은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 돈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돈으로 얻는 즐거움을 소비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 돈이 어떻게 일하는 거가 훨씬 재밌거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 먹는 거 똑같아요.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전 거기다 금가루 뿌릴 줄 알았죠. 근데 그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내가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이 불어나가는 걸 보면 그게 즐거움이고요. 또 하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근데 금융교육이라는 거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일시키고 나머지 부자가 된다면 돈을 어떻게 쓰고 그 5개 과정이 철학이죠. 많은 젊은 세대들 언제 그럼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바로 쓰고. 예, 그게 즐거움으로 저기 때문에 나중에
공허하죠.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젊은 층들이 이 금융 교육을 메우지 않으면 그냥 순간 몰입해서 돈 벌고 순간 다 써버리고 이렇게 조금 쓰다가 보면 뒤로는 미래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엄청 큰일인 거네요. 내가 지금 20대다 30대다 그러면 60대를 생각해야 되고 70대를 생각해서 거기에 준비하는 기간이 30년이 있잖아요. 그렇죠. 30년의 기간을 훌딱 지나가 버리거든요. 투자하기 제일 좋을 때는 언제냐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Right now. 오늘부터 바꿔라. 연금저축펀드라는 계좌가 있어요. 국가에서 만든 그거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연금저축펀드 그 계좌 이름이에요. 계좌 이름이에요. 그 저기 증권회사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다 가능해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늘부터 10,000원 ETF. ETF를 잘 모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 ETF도 이제 공부하셔서 어렵지 않아요. 뭐 S&P 500이 있고 코스피 200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단어들이.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음식으로 얘기하면 김치찌개도 알아야 되고 된장찌개도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배우니까 너무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이드 알려줘서 아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트시고 하루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하면서 뭘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하다가 S&P 500도 하고 이렇게 하나씩 확장하면서 배워가는 방식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아는 거죠. 주식 투자해서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에 투자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인터뷰했을 때 했던 말이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미국 분이셨는데 자기 자식 애기 태어났을 때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주식을 사주셨대요. 그래서 20살이 돼서 이 주식 산 거를 해서 얘한테 딱 줬는데 그게 모아진 게 그때 3억이라고 했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예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일찍 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거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샀다가 망하면은 이제 이거 언제 파나 그러다가 이상한 데 팔고 주식은 안 해 이렇게 되죠. 그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주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속극 같은 데 보면 저 집은 주식하다 망했대 그런 망한 얘기만 많이 해주죠. 근데 그게 너무 끔찍한 대사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작가분도 그거를 미처 모르고 그렇게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작가들한테 강의한 적이 있어요. 절대 그런 대사 쓰지 말아라. 네. 저 집은 주식 때문에 부자 됐잖아. 이런 얘기를 써야 된다. 또 주식은 뭐라고 그러죠?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불로소득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나쁘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내 육체로 버는 것 갖고는 부족하죠. 내 돈이 이래서 나를 부양해야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나를 다스려요. 근데 이제 주식을 투자했다가 이게 망했다고 말하는 분들은 주식이 없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막 주식을 만약에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 낸 거예요. 네. 그러면 왜 5,000원이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쵸. 그러면 처음 10,000원 주고 왜 샀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내가 이거 왜 샀지? 그러네 모르네요. 그렇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는 투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는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산 거예요. 10년이면은 상상이 되잖아. 굉장히 큰 회사가 되겠구나. 이게 1년에 얼마를 버는구나, 이 회사가.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게 공부예요. 그래서 산수인 거예요. 이 회사가 작년에 뭐 500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700억을 벌었어요. 내년에 보니까 900억 벌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거 왜 투자해서 10년 기다리면 그 회사 굉장히 커지겠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였다면 우리 존니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서는 그 시각을 가지고 다른 누가 똑바로 돈을 벌 것인가, 얘가 올해보다 내년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렇죠. 내 돈이 맞아요.
돈을 벌어오게끔 하고 나는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거죠. 딴 거 하고 네. 가족과 지내고 이렇게 그렇죠. 하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도가 엄청 빠르세요. 아, 저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네요. 아니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 맞아요. 네. 그래서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야지. 내가 부자가 되려는 거는 내가 너무 열심히 힘들어요. 노력해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번 생에 왜냐면 불가능한 거였네요. 돈은 잠을 안 자거든요. 그 표현. 돈은 잠을 안 자요. 돈은 피곤해하질 않아요. 돈을 일시켜야 돼요. 근데 나는 늙어요. 그다음에 잠도 자야 돼. 또 어떤 때는 아파. 그죠. 아파도 걔는 일을 걔는 하네요. 일하는 거예요.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어렸을 때 가르쳐 줘야 되고 그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을 알게 되고. 그 되게 중요한 거 내가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면은 야 나도 저런 회사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창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업했다가 망하고 하는데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정으로 그렇게 하다가 힘들잖아요. 기업하고 창업은 왜 틀린지 아세요? 글쎄요. 개업은 남들이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치킨집 차리는 거. 개업. 네. 창업은 창업은 남들이 한 번도 안 한 거라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아, 야, 이거를 왜 안 할까, 사람들이? 이거 하면 돈 벌 텐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상력을 키운 애들은 부자가 될 수 있죠. 저도 존리의 부자학교 차렸지만 네.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 흥분이 될까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개업한 게 아니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한국에 10,000개 있다 그러면 나 안 해. 그때는 아니 근데 그 졸리 학교가 서울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고 부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계획하는 거죠. 그걸 단순히 돈 벌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창업은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창업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냥 단순히 이거 하면 돈 벌린다 하면은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신기하죠. 그래서 미국의 네. 창업 스토리도 대부분 그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에서 네. 시작한다. 그 아마존도 자기 그 차고에서 시작했거든요. 제프 베조로스라는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면서 왜 헌책은 안 할까? 우리 집에 헌책에 산더미 저렇게 같이 쌓여 있는데 있는데, 그걸 서로 교환하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 생각 하나에서 아주 작은 거지만 시작한 게 전 세계를 압도적으로 할 만큼 가장 큰 자산 규모 가진 회사가 또 아마존이기도 하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창의적이구나 생각한 게 미국에 가면은 그 야채 가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야채 가게들이 대부분 유태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부 한국 사람들이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더 발전한 거예요. 샐러드 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햄버거 먹고 음식이 없잖아요. 미국 음식은 별로예요. 네네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판대를 놓고 잡채도 팔고 김치도 팔고 김밥도 팔고 그래서 근데 그 무게로 팔아요. 그 잡채가 얼마나 무거워요. 수박도 넣고 그래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겼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단순한 야채 가게였는데 그 지금은 막 몇백만 불이에요. 그 가게의 가치가. 근데 왜 미국에 간 교포들은 성공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다 가야 될 것 같고. 아니요. 그 왜냐하면 네. 거기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 내가 서울대 나왔건 뭐 학교 안 나왔건 그러니까 다 똑같은 서울대에 나와야 되고 연대 나와야 되고 거기에 그 몰입이 되다 보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 그게. 본질적인 게 돈 공부를 제대로 하면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알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얻은 돈으로 결국은 어차피 내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미래를 보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시간을 버는 거를 알려놨다면 좀 다른 세상이 열렸을 것 같아요. 그 사는 게 너무 재밌죠.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너무 재밌어요. 사는 게 너무 재밌죠. 네. 또 혹시 실패해도 괜찮아요. 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돈이 또 돈을 벌고 있으니까. 예,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60대에 대해서 막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때 재기하기가 없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능한 일찍 시작하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찾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가는 시간 동안에 놀다 보면 장사도 해보면 나는 나한테 맞는 건 이런 거구나 네. 찾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해외를 여행을 많이 하라고 해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발전한 나라 말고 남들이 안 가본데 캄보디아를 가본다든가 뭐 그런 데를 가보라고 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항상 남들이 안 한 거 하라고 그러거든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게 1등하는 전략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태인은 다 1등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간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하죠? 국영수만 하는 거야. 드립다. 국영수 잘하면 부자 돼.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학 1등 한다고 그때 노벨상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내가 왜 수학을 열심히 할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남을 이기기 위해서. 너 90점 받았어. 난 95점 받을 거야. 의미가 없는 짓이죠.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이 방송 보고 생각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찾아와요. 당신 말 듣고 과감하게 결정을 했더니 이렇게 좋을 수 없다. 애들이 해피하고 그다음에 저 중에 뭐죠? 돈이 쌓이고 그리고 희망이 느껴졌고 옛날에는 맨날 뭐 월급 나오면 학원비부터 떼잖아요. 네. 그리고 학원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500만 원 벌면 20%가 100만 원 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큰 돈이죠. 100만 원씩 우리 애들한테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30살 되면요.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럼 취직 안 해도 돼요. 근데 사교육비 엄청나게 써갖고 또 서울대 가면 또 모르는데 갈 확률은 별로 없죠. 그때는 시간이 없죠. 시간을 엉뚱한 데 썼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죠. 근데 취직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많은 젊은이들이 너 뭐 할래? 그러면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젊은 애들한테 너 뭐 할래? 물어보면요. 편의점에서 일하겠다고 그래요. 또 그런 거를 또 매스컴에서 해야죠. 야, 뭐 괜찮아.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 인생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이제 힐링을 받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가난한 가난해지고. 사람들이 양산이 되면서 사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지금 한국이 금융 문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 외국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한국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출산율, 행복도, 자살률. 그러네요. 네.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네요. 이미 시작됐어요. 네. 그게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 한 거. 지금 출산율을 고려할 게 아니라 출산을 장려할 게 아니고 또 100만 원을 줄 게 아니라 이런 금융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면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을 바꾸는 거고요. 네. 시험 문제를 쉽게 만들고 학원 갈 필요 없게. 왜 자꾸 시험을 꽈? 다 같이 100점 맞으면 돼요. 그러네. 네, 다 같이 100점 맞으면 되고 뭐 학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 각자 원하는 거 하고 일본이 그렇게 변했어요.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공식 질문을 제가 까먹을 정도예요. 자, 두 번째 공식 질문인데 사실은 그거는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우리 존니 대표님이 지금의 위치,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이 정도까지 올라오기까지 나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 하는 걸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잘나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결핍. 네, 그 다음에 저는 액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갔어요. 다 이제 나는 이제 난 부자 되는 것만 남았어 생각했어요. 학교 가면 다 끝난 줄 알고. 그렇죠. 이제 좋은 학교 갔고 네. 그것도 경제학과로 갔으니까 이거 뭐 이제 경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배 중에 부자가 없는 거예요. 아, 또 그 포인트를 보셨네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학교 입학하는 것만 생각했었지 그 다음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더니 이건 아닌데 큰일 났다. 그래서 자퇴를 했어요. 2년 지나고 나서. 네, 그래서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누나가 있어갖고 이제 미국에 누나 초청해서 갔죠. 근데 그렇게 계속 이제 난관의 연속이었죠. 네. 처음에는
그냥 그 젊은 혈기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때 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 1980, 지금 78년이에요. 그때면은 한 2, 300만 원? 아니요, 18만 원이었어요. 18만 원이었어요. 한 학기 18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미국도 등록금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갔더니 등록금이 4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누나한테 갔죠. 좀 어떻게 부탁드려. 누나가 내가 그걸 왜 내주니? 너 미국까지 데려온 것만 해도 돈 얼마 들었는데 비행기표도 사주고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잖아.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고졸이구나. 근데 그게 결핍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를 찾아갔죠. 나 합격은 했는데 미안하지만 나 한국에서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돈이 없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등록금 안 내면 퇴학을 했어요. 네. 매달 며칠까지 돈 안 내면 죄적이에요. 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도 그럴 거다.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싹싹 빌으려고 어떻게 좀 시간을 벌려고 그랬더니 학교는 놀래질 않아. 아, 그래? 너 돈 얼마 있어? 나 저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도 지금 돈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작성을 하려는 거예요. 네 재산이 얼마고. 그걸 내라는 거예요. 근데 400만 원이 아니고 450만 원이 왔어요. 나한테 이걸로 등록금하고 50만 원. 생활비 쓰라고? 네. 이 나라 뭐 하는 나라지? 근데 보니까 그게 미국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교육 정책이었던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면 안 된다. 와. 그 철학이 있었던 걸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하버드나 MIT나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이 다 등록금 반이 하나도 안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란 거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비리그 같은 데는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아예 없어요. 장학금이 아니라 영어로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그 가난한 아이들한테는 재정 보조를 해줘서 등록금을 안 받아요. 아예. 근데 이제 적당히 사는 사람은 반 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일전도 내지 않게 한 거죠. 아니 그런 걸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철학도 배운 거죠. 아, 미국이 대단한 나라다. 근데 결국은 다 뽑아 먹었어요, 미국이. 왜냐? 내가 우리 아들 대학교 보내니까 일전도 안 갚아주는 거야. 돈 있으면 무조건 다 내게 하고 100%다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교 못 가고 그랬으면은 하고 싶은 일을 못 했겠죠. 네가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건 국가가 해결해 주는 거다. 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첫 번째 포인트는 결핍이었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문을 두드려서 직접 부딪힌 거잖아요. 액션.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운이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나왔네요. 네, 운이에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되잖아요. 등록금은 해결됐는데 미국 뉴욕의 생활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생활비가 또 비싸죠. 엄청 비싸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일하고 뭐 안 해본 게 없죠. 제가 따져보니까 한 직장이 한 20개 된 것 같아요. 요즘 말로 그냥 엔잡을 그때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나 다행인 거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돈이 흘러가는 걸 알게 됐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구나. 이 식당 주인들은 어떻게 버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펀드 매니저가 될 줄 몰랐죠. 근데 펀드 매니저가 되니까 너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저 기업은 돈을 잘 벌겠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경험이 된 거고요. 제가 운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회계 법인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뉴욕에서 제일 비싼 땅에 있는 회계 법인이었는데 제가 일하던 데가 37층이었는데 25층에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내가 신문에서 본 거예요. 저 회사가 한국을 되게 좋아한다. 한국에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저기는 못 들어가. 저긴 전부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데고 엄청 똑똑한 회사 사람만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액션을 또 좀 하셔야 되죠. 해야 되죠.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난 일을 하는데 네. 너네 한국에 관심 많다는데 한국인이거든.
나 인터뷰할 생각 없니? 그랬더니 너무 나이스한 회사예요.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이력서를 내래요. 내가 직접 내면은 내가 협상을 못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헤드헌터라는 걸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그러네요. 헤드헌터를 이제 내가 옛날에 알던 헤드헌터 전화번호를 찾아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은퇴했대. 며칠 전에 은퇴했는데 얘기 좀 들어보재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너 안 돼. 딱 그래. 거기 안 넣으면 못 들어가.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저한테. 네. 아 근데 그쪽에서 이력서 내라 그런다 그랬더니 아이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야. 너 안 돼. 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알았어. 이력서 나한테 먼저 보내. 자기 고쳐서 그쪽에 보낼게.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썼어요. 또 보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저기 산장에 있으니까 이 인터넷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1시간 자기가 차를 몰고 내려와서 거기 킹코스에서 제가 그래서 킹코스에서 프린트해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고쳐서 이제 스커더에 보낸 거죠. 야.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도 기대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거기는 하버드, MIT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대학원 디그리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연락이 왔대요. 이력서를 저기 인사과에 보냈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과에 보냈다는 거는 안 됐다는 얘기다. 그 몇천 장씩 오는데 거기 보냈다는 거는 그러니까 꿈깨 이 사람도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계속 나를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그 꿈을 접어라 얘기하는데 나를 오기를 그래도 해봐라 했는데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그 다음 날 인터뷰 하자는 거 연락이 왔대요. 서로 통과한 거예요. 불과 2-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같은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갔죠. 갔는데 이제 운명적인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 평생의 친구도 되고 내 보스가 되는 사람인데 한국을 좋아했다는 사람. 네.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진짜 바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땅에 있는 시간보다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출장이 너무 많아갖고 네. 막 가방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아 이건 떨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승부수를 던졌죠. 이렇게 뭐 있어. 그래서 그쵸?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이름이 닉인데 닉 너 지금 엄청난 실수하는 거야. 그 사람이 깜짝 놀라고 뭐 그랬더니 너는 지금 내가 엄청난 이 스커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은 너 나중에 큰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친놈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더니 아 쏘리 미안해. 내가 잠시 짐 싸느라고 서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진짜 비행기를 타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없으니까 자기 동료하고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또 신기한 거는 그 회사는 미국에서는 그 시험 보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스커더람 회사는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네. 국어, 영어 하고 그다음에 그 도덕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그거를 봐야 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순발력 테스트를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아야 내가 이거 알았으면 좀 시험 공부 좀 하고 올 걸. 그러게요. 수학 그래서 내 수학 보니까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지. 내가 한국에서 사는데 이거는 그 중학교 1학년도 풀 수 있는 거를 문제가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휴 이게 야 이거를 문제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3분 지났다는 거예요. 시험이 3분이야? 3분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쉬운 거를 이러면서. 그래갖고 걷어가는 거예요. 아야야 나 미안하다 나 3분이나 못 들었어 나 쓸게 했더니 아 이거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갔어요. 그 빵점이잖아 수학이. 그래서 이제 영어 시험인데 영어도 왜 이렇게 어려워? 영어도 빵점이야. 빵점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도덕 시험은 도덕 시험대로 봤는데 마지막 시험이 이제 순발력. 순발력 테스트인데 이제 그건 3분도 마찬가지잖아요. 50문제인 거예요. 누가 더 빨리 그 XY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 OX OX 이거를. 그렇죠. 무슨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철수가 뭐 예를 들면 철수가 뭐 경희보다 5cm 크다. 근데 경희는 뭐 저기 뭐보다 뭐 키가 얼마 작다. A라고 B가 하면은 얘가 크냐 작냐 이런 거니까 생각을 빨리빨리 해야 빨리 해야 되는 되죠. 거네요. 근데 그게 50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집중해서 풀었죠. 그래서 냈는데 에이 떨어졌구나. 아 진짜 여기 와서 내가 참 이런 멍청하게 떨어졌구나 했는데 헤드헌터가 전화가 왔어요. 네. 스쿼드에서 너한테 너무 관심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관심 있는데 이거 이런 애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학 빵점, 영어 빵점. 근데 손발로 테스트가 유일하게 여태까지 시험 본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50문제를 다 푸른 사람이고요. 유일하게 50문제가 다 맞았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 거예요. 얘는 모든 스쿼드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본다는 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죠.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그러네요. 갔더니 그 다짜고짜 너 한국에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학교 다녔다 했더니 여기 나 너를 천재로 본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기 진행을 하자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인터뷰로 이제 2개, 3개 더 해요.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다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 날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헤드헌터가 전화가 왔어요. 안 된 것 같다고. 또. 안 된 것 같다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온 펀드 매니저 출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봤는데 그 코리아 펀드의 보드 멤버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대학 교수였는데 그 사람 제자라는 거예요. 또 추천도 들어오고 예, 그랬겠네요. 그 사람이 추천한 거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 아이가 내일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게 솔직히 내 심정이다. 근데 너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너랑 그동안 같이 일한 게 너무 즐거웠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 인터뷰가 10시로 알고 있는데 10시 10분에 왔어요. 헤드헌터가. 네.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이 왔는데 그때 내가 이제 보통 회사를 옮기게 되면 내가 받는 월급의 한 20%를 올려서 예. 그 하는데 50%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오겠냐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 달라고 그랬는데 50% 줘도 오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한 거죠. 됐다는 얘기죠. 와. 그리고 내가 20%더 달라고 그랬는데 회사에서는 50% 준다고? 너무 작다는 거야. 이제 50% 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됐죠. 근데 이제 그 헤드헌터랑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점심에. 그래서 자기가 여태까지 헤드헌터 사람을 여러 명 만났지만 이렇게 익사이링한 그런 적이 없었고 그 사람이 뭐냐고 그러냐면요. 그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가시 너를 프로텍트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전혀 다른 라이프를 살게 됐고 그때서부터 이제 펀드 매니저라는 걸 하게 됐고 네. 이제 주식에 대해서 그 스쿼드라는 회사가 가르쳐 줬고 그 철학을. 근데 스쿼드는 왜 경험이 없는 나를 뽑았을까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철학적인 거예요. 편견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 아예 백지 상태 있는 사람을 출연시키는 게 낫다고 본 거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나를 인터뷰했던 네가 지금도 친구고 네가 뉴욕에 갈 때마다 그 사람 또 만나고. 만나시고. 그래도 이렇게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와, 이 어떻게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그 회사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막 이런 느낌으로였는데 그랬을 때가 정말 아주 이게 합격 통보를 딱 받았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회계사를 하면서 회계사는 직업은 굉장히 나쁜 직업은 아닌데 항상 그 내가 결정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되어 남들이 있는 걸 그거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좋았던 거는 내가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는 거, 고객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는 게 내가 앞장서서 한다는 게 좋았다는 거고요. 또 굉장히 럭키했던 게 내가 펀드를 맡았을 때 한 자산 규모가 한 1,500억이었는데 제가 15년 후에 그만둘 때 한 2조가 가까이 됐죠. 오, 네. 기여도 많이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 됐었죠. 그렇구나. 예,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고 한국에 와서 그게 일단 운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지금부터는 한국 사람들의 경제 공부
네. 금융 공부를 시키라는. 그럼 한국에 오신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10년 되신? 됐어요. 10년 돼서 처음에 이제 버스를 샀어요. 버스를 사갖고 전국을 다녔어요. 뭐 이렇게 뭐 플래카드 붙이고 네, 그러셨어요? 네. 네. 네, 노후 준비해라. 그래서 그 버스 투어를 했죠. 전국을 네. 다녔죠. 그 당시 제가 메리츠에 왔을 때는 죽기 직전의 회사였어요. 메리츠가요. 네,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서 배운 거를 해갖고 완전 다른 회사로, 그러니까 신뢰도 1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투자를 안 해본 제 입장에서도 메리츠 자산운용 딱 그 그렇죠. CEO라고 하니까 네. 되게 권위가 있고 그렇죠.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렇죠. 그런- 브랜드가 꼴찌에서 1등으로 네. 딱 4년 만에 만들었죠. 그리고 내가 메리츠라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내가 왔죠. 왜냐하면 만약에 잘 나가는 회사는 많았죠. 왜냐하면 아까 노 페인 노 게인이잖아요.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거든요.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개혁이 다 통했구나. 통했죠. 와, 그러니까 진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냥 계속 빨려 들어가서 듣게 되는 것 같고, 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까 진짜 다시 생각해도. 저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트가 이런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네, 이야기들을 이렇게 술술술 이렇게 풀어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세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소통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실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부자, 금융교육 이런 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들려주시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 사람들 알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신경을 안 쓰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로 왔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CEO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 과장이 하고. 밑에서? 네. 그러니까 나는 야, 엄청난 기회인 거죠. 내가 직접 하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저기 사장인 것 같은데 대표가 나와서 나와서 막 얘기해준다더라.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아, 이건 신뢰가 가는구나. 그 다음에 회사도 여의도에서 북촌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시골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의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주식 투자하는 거는. 그 내가 단기적인 걸로 투자하는 게 아닌데 시골에서도 그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했죠. 그리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금융 공부하는 거를 거기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중간에 마진이 있는 거를 없앴죠. 직접 우리한테 펀드를 사라. 오. 그럼 돈을 아낄 수 있다. 대신에 앱을 통해서 해라. 그러니까 구름같이 왔죠. 계좌가 40만 계좌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됐고 노후 준비 시작했다 그러고. 아 그거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되게 기특할 것 같고 미래가 이렇게 보이니까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지금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너무나 참 이상한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얼마 만에 그만두신 거죠? 10년 만에. 근데 그거는 진짜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한국의 편견의 벽이 이렇게 크구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 너무 지금부터는 메리츠의 직원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그 노후 준비시켜라 우리 아이들. 그래서 이제 존리의 부자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죠. 진짜 단어도 너무 이렇게 예술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챕터, 네, 마지막 챕터죠. 챕터다. 이렇게 챕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막 저희 이렇게 계속 보신 분들은 1챕터, 2챕터 이렇게 결핍에 어린 시절 뭐 뉴욕으로 갔던 거, 학교 문을 두드렸던 거,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회사를 우여곡절 그때 들어갔던 거 이런 거 다 각자를 다 챕터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메리츠 증권 자산 운용을 정말 이 거의 제일 하위에서 제일 1등까지 만드는 여기가 또 챕터였는데 이제 남은 챕터 졸리의 부자 학교를 통해 진짜 더 큰 가치와 부자의 어떤 개념 만드는 거를 진짜 일을 하라고 알려주신 것 같고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여지까지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지금 생각이 좀 막 전환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통은 바뀌어야 돼 그러면 맞아 바뀌어야 돼 근데 그 다음이 없어 어쩌라고 이러는데 우리 존리 대표님께서는
확실한 솔루션까지 갖고 계시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공식 질문 타임. 지금 사실 되게 파노라마 같아요. 라이프 스토리가. 근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이 분야에서 계속 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 분야에 계속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이 자리에 계속 있게 하는 어떤 힘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을까요? 아이, 그 배고픔이에요. 여전히 결핍이야. 더 큰 결핍. 아, 예, 뭐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내 친구들도 그러고 야 그만해라. 골프 치러 놀러 다니자. 거의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는 마음에 안 차요. 뭘 해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해방시키고 싶고 또 이 사람들 금융 지식 얻는다는 건 저는 100명한테 얘기했는데 한 명이 변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어저께도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게 잘했구나 하는 게 어저께는 이제 낮에는 논산훈련소에 가서 군인들 대상으로 강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산에 갔어요. 큰 강당에 했는데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난 너무 놀란 거예요. 막 간이자까지 다 돼서 그렇게 꽉 찼는데 거기 분들도 또 놀란 게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대부분 질문이 없대요. 근데 질문을 다 못 받아갖고 막 일찍 끝내야 되고 그래서 주최 측도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그래서 네.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는구나. 네. 이제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교협회 끊었다는 사람도 있고. 네. 오. 이 세상을 지금 바꾸고 계시고 남들이 안 한 일을 하시면서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게 소년 같으세요. 네. 자, 다섯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타이밍. 왜 인생의 어떤 최고의 때가 기억나는 때가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 존니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언제였다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신지? 저는 뭐 글쎄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나는 매일 오늘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이 최고의 순간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일 나쁜 거는 일어나서 맨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게 제일 슬프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시내 직장에 다니는 조건이 아침에 눈 떴을 때 설레냐.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만날 고객을 생각하면서 설레고 막. 근데 대부분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렵죠. 아침에 맞아요. 일어나는 게 두렵고. 월요병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런 직업은 잘못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마 직업 선택의 기준도 다시 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직업 자체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만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걸 해서 돈을 벌고 돈이 돈으로 일을 하게끔 하는 거를 하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지? 이쪽을 생각하면서 이쪽의 경험치를 넓히다 보면 창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바이올린을 잘 켜요. 근데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바이올린 잘하는구나 하니까 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바이올리니스트 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됐을 때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썼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꼭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꼭 내가 바이올리니스트를 해야 된다는 그게 돈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냉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나는 바이올린 좋아하는데 나는 취미로 충분해. 대부분 그렇게 직업을 찾으니까. 그렇죠. 예. 대신에 나는 금융도 관심이 있어. 그러면 금융이 돈을 버니까 내가 금융으로 해야 되지. 제 옆방에 있던 동료 중에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남자였는데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이 되면 돈을 못 버는 걸 아니까 그래서 자기가 잠시 미뤄두고요. 우리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오랫동안 해갖고 한 45살쯤 됐을 때 딱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네, 꿈을 다 이룬 거네요. 그렇죠. 시기의 문제니까. 순서를 다르게 한 거죠. 대부분 내가 원하는 직업을 택하지 않고 사람들이 뽑아주길 원해요. 한 번도 해피한 적이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경쟁력이라는 거는
그 남이 나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원하냐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뽑아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저번 이제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 이렇게 앉아서 네. 옷 차려입고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보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답변하는 것처럼. 답변도 그냥 똑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그건 100% 실패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인터뷰할 거예요. 거꾸로. 네. 내가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당신들이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뽑힌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낫죠. 나의 가치를 모르는 네. 회사니까. 그리고 내 회사에 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패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상장 회사면 왜 당신네 주식 가격이 몇 개 안 됩니까? 난 당신 회사의 주식을 관찰했는데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뽑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얘기하는 걸 뽑을까요? 벌써 답 나와 있네요. 나와 있죠. 네. 그거예요. 남들이 원하는데 대답을 원하는 거를 택한 사람은 끊임없이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돈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오늘 결정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니 대표님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도 사실 앞에 쭉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또 공식적으로 제 꿈은요, 존리 부자 학교가 전국에 있는 거예요. 그 한국은 그렇게 땅덩이 크지 않으니까 네. 부산에 하나만 있으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존리의 아바타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나 대신 강연도 가고 나 대신 후진을 양성하고. 예.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돈을 벌고 존리 부자학교 존리 부자학교 경영을 하고 그래서 부산 지점, 대구 지점 부자교의 그 아바타 양성 과정은 언제 시작하나요? 시작했어요. 아 했나요? 네. 지금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고 있나요? 아니 그분들은 자기 제자인 거 몰라요. 내가 이 나중에 방송 보면 나중에 알 수 아니야,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수업 들으러 온 사람들. 아 그냥 일반인인데 네, 일반인들 보시고 제가 보고 이제 인터뷰 중인 거네요. 나중에 이제 제안하려고 그러죠. 우리 그 아바타가 될 생각이 없냐.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으면 막 가르쳐주고 싶어야 되거든. 교육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존니 대표님을 자문으로 좀 모시고 그 금융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돈으로부터 좀 해방돼서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게 많으면 당연히 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불쑥불쑥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시청자분에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액션이죠.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적은 돈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이제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의 어떤 환경에 있다 치더라도 그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그 지금은 굉장히 암울한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액션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자녀가 있으신 분 사교육비 그만 그걸로 투자를 해주시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오늘 이 돈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포인트 첫 번째 관문이 결핍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필요성이 느껴질 것 같고 결핍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결심하고 나면 두 번째 포인트 액션. 필요한 행위를 하시다 보면 여전히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나에게로 올 때까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가시다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존니의 부자 학교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돈이 돈을 일하게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